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써내려가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커피도 마실 겸 아이 데리고 카페와 노트북으로 글을 쓰게 되었어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어느새 40대 초반을 지나고 있는 아이의 엄마예요. 남편과는 20대 후반에 만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당시 제가 일하던 빵집 옆에 있는 회사 직원이었는데 남편이 빵돌이라 저희 빵집의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저녁을 빵으로 대신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남편은 넉살이 좋아 가끔 가게에 오면 사장님과도 수다를 잘 떨어 어느새 저와도 친해졌고 그렇게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친하고 서로 호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진 쉽지 않잖아요. 기껏해야 남편이 빵집에 머무는 시간이 5분, 10분인데 말이죠. 마음은 있었지만 표현하긴 쉽지 않아 그저 짝사랑만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남편과 마주친 거예요. 마침 가게를 마감하고 나왔을 때라 앞치마를 메고 있지도 않았죠.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쓰레기를 보곤 서둘러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들어주더니 마감했냐 묻더라고요. 네, 마감했는데 오늘은 빵이 다 떨어져서 조금 일찍 끝냈거든요. 근데 또 빵 드시게요? 그러다 뱃속이 빵으로 꽉 차겠어요. 그럴까요? 그래도 빵이 좋은 걸 어쩌겠어요. 음, 빵 드시고 싶으시면 여기 좀 드릴게요. 사실 가게에 남은 빵이 있어서 사장님이 저에게 가기 전에 몇 개 주셨거든요. 단골이시고 하니까 드세요. 서비스예요. 정말요?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요. 보답으로 그럼 제가 저녁 사드릴까요? 네? 저녁 아직이시죠? 근처에 제가 잘 아는 카레 가게가 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따라오시면 후회 없을 겁니다. 같이 가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건넨 빵에 대한 보답으로 끌려가듯 저녁을 얻어먹게 되었어요. 남편이 데려간 카레 가게는 조촐하고 아담한 크기의 식당에 군데군데 놓인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반짝이는 공간이었는데 무척 좋았어요. 식당 분위기도 음식도 내 앞에 놓인 사람도 모두 안성맞춤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연인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간 싸워왔던 마음이 폭발이라도 한 것인지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정신없이 데이트 약속을 잡았고 몇 번의 데이트를 거쳐가며 서로에게 확신을 가졌어요. 아마 연애했을 당시엔 나사 하나가 빠진 채 무언가에 홀렸던 것 같아요. 술에 가득 취한 상태 비슷하게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그리고 6개월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결혼까지 순식간에 흘러가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제 결혼 소식에 우려를 가장 많이 드러낸 사람은 친정엄마였어요. 엄마는 그간 남자친구도 잘 사귀지 않고 일만 하던 딸이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하자 그건 그거대로 축하해 주셨지만 더 만나보지 않고 결혼하는 것에 걱정을 표하셨어요. 미수가 다 좋은데 그래도 엄마는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1년도 안 돼 결혼하는 건 이르지 않니? 그래, 아빠 생각도 그렇다. 나이 든 사람 생각일 수 있지만 아빠는 네가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별로라는 게 아니고 만나다 보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부부가 되어 그걸 하나하나 맞추려 하다 보면 네가 힘들어질 수 있어. 연인일 때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결혼은 선택지가 이혼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때 엄마와 아빠가 절 말려주신 게 어떻게 보면 하늘의 계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하늘이 제 앞에 펼쳐질 고난을 미리 알고 말리려는 계시 말입니다. 저와 남편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는 건 사실 결혼 전에도 알 수 있는 징조가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조촐한 결혼식을 하길 바랬는데 남편은 무리하게 돈을 다 털어서라도 크고 성대하게 치르고 싶다 하더라고요. 물론 결혼식이 일생에 한 번 있는 거니 저도 뭐 돈 들여 화려하게 하면 좋죠. 근데 저나 남편이나 모은 돈이 크지 않는데 그걸 다 털어가면서 결혼식을 해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기 오빠가 말하는 결혼식 좋은데 이 예식장은 너무 비싸지 않아? 얼마 정도는 저축해야 생활비로도 쓸 텐데.
이 예산이면 우리 생활비가 부족해져. 아니, 미수가 무슨 생활비 걱정을 해. 오빠가 회사 다니고 있고 너도 어차피 아이 낳을 때까지는 계속 돈 벌 건데. 두 사람이 사지 멀쩡하고 꼬박꼬박 월급 들어오는데 무슨 걱정이야. 너 나 못 믿어? 내가 설마 뭐 결혼하면 돈 안 벌고 집에서 쉴까 봐? 에이, 아니 오빠, 난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럼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난 결혼식만큼은 성대하게 치르고 싶단 말이야. 사람들 보는 시선도 있는데 여기 내 동창들도 다 와. 그중엔 의사 된 놈도 있고 회사 창업 성공한 놈도 있어. 근데 그런 놈들 앞에서 가오죽고 싶지 않아. 미숙이 너도 여자로서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비싼 웨딩드레스 입고 좋은 데서 하면 좋잖아. 결국 이건 남편에게 져줬어요. 정말 져줬단 표현이 맞을 겁니다. 끝까지 우기면 우길 수도 있었고 싸울 수도 있었지만 남편과 결혼 전부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저희 친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남편이 해오는 돈에 비하면 작게 혼수만 해갈 예정이라 눈치가 보였는데 결혼식마저 크게 해버리면 그만큼 지출 비용이 크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시부모님과 안면도 많이 익히지 않았을 때였으니 시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염려되었고요. 근데 의외로 저희가 결혼식을 크게 한다니 좋아하시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내 아들 결혼식인데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그 정도는 되어야지. 맞아요, 엄마. 그죠? 미숙이는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벌써부터 걱정이야. 아이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 집안 그렇게 통작은 집안 아니다. 너가 정식으로 우리 집 식구가 되면 알겠지만 우리 집은 다른 집이랑 달라. 수준부터가 다르지. 이런 말씀을 하시며 시부모님은 제게 비용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말라 하셨어요. 어차피 남편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씀하면 되지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준 것도 참 감사한 일이야. 그지? 네? 알고나 있으라고 하는 말이야. 농사하는 집은 원래 내 후보에도 없었다. 사자 며느리이거나 그도 아니면 재산이 우리 집 수준이랑은 비슷해야 했지. 그래도 네 시아버지가 널 받아주라 했다.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 인성이 중요하다고. 들어보니 그건 또 맞는 말 같아서 허락한 거다. 내가 또 아무리 잘났나 해도 고분고분하지 않는 며느리는 못 드리거든. 시댁은 잘 사는 편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젊었을 적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잘 돼서 집도 여러 채 사놓으시고 그러셨거든요. 남편은 덕분에 굉장히 유복한 어린 시절을 누리며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흔히 잡지에 나올 법한 정원 딸린 거대한 전원주택 있잖아요. 남편은 그런 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어린 시절이었죠. 저는 부모님이 동네에서 슈퍼 하나를 하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동네 슈퍼라 늘 밥만 굶지 않을 정도로의 생활만 유지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다 동네에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저희 집 슈퍼가 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집안 사정이 확 기울었고 그때부턴 고등학생이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야 했어요. 부모님에게 짐이 될까봐 대학도 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 사정도 모르시는 시어머니가 굳이 저렇게 말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기분이 너무 나빠 결혼식을 목전에 두고도 취소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표정 관리도 안 된 채로 앉아있는데 거기서 시누이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고 들었죠. 으유, 엄마, 말이 왜 그래?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여튼 엄마는 나중에 아빠한테 한 소리 들으려고 이러지? 내가 다 이른다? 시어머니와 다르게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사람이 괜찮았어요. 한 집안 식구라는 게 가끔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날도 제가 뾰루퉁한 표정으로 가니 아가씨가 전화가 와서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찌저찌 기분을 풀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시어머니가 어쩌다 하는 저런 막말은 흘려들으면 되었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아까 남편이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계속 지내다 보면 그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 전엔 집안일에 손까딱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인지라 결혼 후엔 좀처럼 참을성 없는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긴 일이었는데요. 제가 직장에 갔다 와 깜빡 잠이 들어 밥을 늦게 차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밥이 안 차려져 있다고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여보, 왜 저녁에 없어? 내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 했잖아. 아, 미안해. 나 침대에 잠깐 눕는다는 게 잠들었나 봐. 금방 해줄게. 데피기만 하면 돼. 야,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 건 시간 맞춰 해놓으면 어디가 덧나냐? 못 해놨으면 미리 전화라도 하든가 먹고 들어오게. 그 정도 배려도 없냐? 아니 이럴 거면 너 거기 빵집 관둬. 안 다녀도 돼. 내 월급으로도 우리 살아. 여보, 무슨 말이 그래. 잠깐 잠든 것 가지고 꼭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야겠어? 야박? 야박은 무슨, 왜 사람을 쪼잔한 놈 만드냐? 투정도 아니고 거의 온갖 짜증과 분노를 저에게 쏟아내더라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냐 압니다. 회사에서 가진 스트레스 받고 오면 가족에게 풀 때도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정도가 지나치게 말을 하니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 직장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딨나요? 마치 자기 일하는 곳만 대단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과 결국 대판 싸우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로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이후에도 제게 밥이 안 차려져 있으면 짜증을 내었고 주말에 청소만 같이 하자고 해도 피곤하다며 화를 냈어요. 언젠가는 저도 너무 화가 나 윽박을 질렀는데도 못 들은 척 이불 속에서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를 시작하면 자기는 침대 위에서 음식을 다 흘리며 주섬주섬 밥을 먹는데 그 꼬락서니가 너무 보기 싫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도 남편의 만행들을 반년간 참고 참다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당신 정말 이건 아니지 않아? 나 혼자 청소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거기다 요즘 외박과 회식도 너무 잦잖아. 우리 결혼 전에 약속했던 게 뭐였어? 서로 외박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하기로 했잖아. 그 약속 다 잊은 거야? 야, 내가 뭐 얼마나 외박했다고 그러냐? 그리고 다른 거는 몰라도 일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지. 너처럼 최저 시급 받으며 빵집에서 일하는 거랑 대기업 회사 생활이 같겠어? 나도 아주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야. 나도 참으면서 다니는 거라고. 너 먹여 살리려고. 기막힌 소리 한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당신이 무슨 날 먹여 살린다고 일을 해? 당신 자신을 위해 하는 거겠지. 당신 명품 살려고 일하는 거잖아. 내 입에서 꼭 이런 말까지 나와야겠어? 뭐? 너 지금 뭐라 했어? 이번에 당신 가방 하나 또 샀더라? 거기에 3천만 원짜리 시계에. 할부로 긁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저번에 당신한테 부탁했잖아. 아니, 빌었잖아. 제발 씀씀이 좀 줄여달라고. 당신이 버는 돈으로 당신 물건 사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도가 지나치잖아. 우리 아이 계획은 어떻게 된 건데? 우리 아이 위해 저축하는 것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지금 통장 만들어 놓고 한 푼도 저축 못하고 있어. 거기다 생활비는? 당신 생활비 요즘 적게 주니까 내 월급으로 다 하고 있잖아. 애는 다 알아서 잘 크게 되어 있어. 제발 오바 좀 하지 마. 그리고 생활비 부족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해. 아님 내가 할게. 그럼 당신이 해, 가서. 네. 남편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중 제일 심한 게 사치였고요.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도 돈을 못 모은 건 바로 이 사치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쪽팔리다며 국산차는 절대 끌려하지 않았고 입고 다니는 옷도 죄다 명품이었어요. 하다못해 속옷도 어디 시장 거 사오면 이런 건 안 입는다고 할 정도였죠. 대체 사람들에게 안 보이는 것까지 왜 굳이 브랜드로 입어야 할까요? 제 눈엔 이 모든 것들이 남편의 허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다 시부모님이 저희 생활비를 다달이 주시는 것도 아니었기에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꾸려나갈 형편이었고요. 그러니 쪼들릴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제가 이렇게 한번 크게 태클을 걸자 남편도 그 다음부턴
알았어. 소비 줄이면 되잖아. 생활비 더 줄게. 하며 몇십만 원씩 더 얹어주더라고요. 아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말을 알아듣는 건지. 솔직히 그때부터 남편에게 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뜬 게 시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없으실 때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가자마자 시아버지가 안 보여 물었는데 운동 가셨다 하길래 그때부터 느낌이 쎄했죠. 시어머닌 제가 미처 방석에 앉기도 전 매의 눈으로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내가 널 왜 불렀는지 아니? 네? 네가 우리 민기한테 사치한다고 그리 못살게 굴었다며? 그 말 듣고 속상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어머님, 아, 그건요. 저도 참다가 말한 거예요. 이 사람 사실상 월급 대비 저축하는 게 자기 월급의 1%도 안 되었어요. 힘들게 일하는데 그렇게 다 써버리는 게 솔직히 아깝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도 생각해서 미래 대비도 해야 하니까 말한 거예요. 이래서 내가 가난한 집 며느리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그게 다 자기 품위 유집이라는 거야. 품위 유집이요? 그래. 네가 그걸 알리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품위는 돈에서 나오는 거니까 돈 아끼지 말고 쓰라고. 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도 용돈 절대 적게 준 적이 없어. 네 시아버지 때문에 나중에야 어쩔 수 없이 줄였지. 내가 몰래라도 돈 쥐어주며 마음껏 쓰라 그랬다. 돈 있어 좋은 게 뭐니?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니?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다 내 아들 품위 지켜주려 그런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건 남편이 어렸을 적 이야기고요.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이상 남편도 아끼고 살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꼭 돈 있는 걸 티내고 다녀야 품위 있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머님께서 그 품위 유지비 꼭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면 저희에게 생활비를 주시든가요. 그럴 수 있으세요? 뭐야? 나한테 니들 쓸 돈을 달라고? 얘 웃긴다. 거기다 너는 나한테 이미 받은 게 있지 않니? 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 신혼집. 내가 해준 신혼집에 살잖니? 그것만으로도 니네 돈이 저축됐을 거냐? 안 그래? 아니, 왜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게야?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왔구나. 근데 생각해볼수록 화가 나더군요. 왜 대체 신혼집 해준 걸 가지고 이제와 생색을 내시는 걸까요? 전 어머님 입에서 신혼집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이래서 처음에 시부모님께 신혼집 받을 때 그냥 우리 돈으로 대출받아 집 마련하자고 말한 건데 후회가 막심하게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생색내실 줄 알았다면 그냥 작은 집이라도 떳떳하게 우리끼리 사는 건데 그런 말 듣고 나니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은 다행히 시아버지가 와 저를 반겨주시면서 나눴던 대화는 없던 것처럼 끝이 났지만 그 후로부터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표정이나 말투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명절날만 되면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은 저도 참고 넘어갔어요. 저만 새벽에 불러다 앉혀놓고 전을 부치라고 했을 때도 제가 깎은 과일 모양이 이상하다 하며 민망함을 주실 때도 화가 안 풀려 그러시려니 생각하고 하루만 참자 하는 심정으로요. 물론 남편은 자기도 일러 바친 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그날 술을 먹어서 이렇게 일이 번질 줄 몰랐어. 앞으로는 절대 엄마한테 부부 문제일 얘기 안 할게. 됐어. 이게 지금 사과로 풀릴 일이야? 나도 이번만큼은 쉽게 넘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며칠 내내 남편의 사과가 계속되었고 결국은 명품 소비 안 하겠다는 제가 원하는 조건을 내걸은 후에야 겨우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 결혼 생활도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어느 날 농사일로 바쁘시던 친정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인가 해서 전화를 받아보니 엄마 친구가 해외여행을 갔다 그릇 몇 개를 사왔는데
이거 비싼 거라더라. 근데 우리가 이런데 밥 먹을 필요가 뭐 있어. 너네가 갖다 써라. 하며 택배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쁜 그릇이면 그냥 엄마가 쓰지. 우리 그릇 많아. 엄마야말로 그릇이 차고 넘치지. 젊은 사람들은 이쁜 거 써야 해. 엄마가 택배 포장하고 있으니까 받으면 문자 줘라. 며칠 후 택배에 정성껏 포장되어 온 그릇은 정말이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역시 비싼 그릇은 달라도 다르구나 하며 잘 보관해놓고 중요한 날에 쓰려고 했죠. 그런데 이 일이 저에게 큰 화로 돌아올지는 몰랐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은 엄마가 준 그릇에 반찬을 담아 오랜만에 정성스러운 밥상을 준비한 날이었어요. 마침 남편 생일이기도 했고 오랜만에 부부 관계도 회복해보고 싶었고요. 남편도 일찍 오라는 제 말에 정시에 회사를 마치고 와인까지 사들고 들어왔더라고요. 왔어?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 구워놨어. 아스파라거스도 있으니까 같이 먹자. 그랬어? 고마워. 씻고 올게. 남편도 그날따라 분위기 잡으려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고분고분한 말투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짜증부터 내면 들어왔을 양반인데 말이죠. 아무튼 우리 둘 다 기분 좋게 테이블에 앉아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젓가락을 들어 소고기를 집으려는 순간 갑자기 인상을 확 찌푸리며 톡 쏘는 말투로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이거 엄마가 비싼 그릇이라고 나 쓰라고 주셨어. 알잖아, 우리 엄마 검소한 거. 장모님이 주셨다고?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야, 이거 되게 비싼 그릇이야. 내가 전번 날 친구 집 갔다 본 건데 접시 하나에 30만 원도 넘는 거라고. 그렇게 비싼 거였어? 난 몰랐네. 엄마 친구분이 해외여행 갔다 주셨다고도 했거든. 그래? 그럼 짝퉁인가? 여보, 무슨 말이 그래? 우리 엄마 친구분이 샀다고 짝퉁 취급하는 거야? 나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쁜데? 아니, 그렇다기보단 솔직히 그러잖아. 장모님 친구분이면 같은 시골 사시는 분 아니야? 그런 분이 뭔 돈이 있다고 해외까지 나가서 이런 명품 그릇을 사오겠어. 그래요. 솔직히 남편 말이 다 틀리다고 할 순 없죠. 근데 자기는 매일 명품 정장에 명품 시계 차고 다니면 저희 엄마가 준 그릇을 저렇게 말하니 저도 속이 상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을 위해 땀 뻘뻘 흘리며 한우까지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은 말없이 고기만 먹는 제 표정을 보곤 뭘 또 예민하게 그러냐? 내가 무슨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내 생일까지 이래야겠어? 솔직히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 당신 말 맞아. 맞는데 앞으로는 사람 기분도 배려해가면서 얘기하자. 내가 무슨 배려를 안 했다고. 넌 꼭 이러더라. 사람 기분 잡치게. 야, 됐다. 나 나가서 먹으려니까 너 혼자 이거 다 먹어라.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구운 소고기를 입에도 대질 않은 채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날 남편이 나가고 혼자 그릇을 설거지하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껏 남편이 스치듯 했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오늘 친구 집들이 오는데 허름한 제 옷을 보며 너도 좀 갖춰 입지. 왜 그런 옷을 입냐. 어디 가서 와이프라고 말하고 다니기 창피하다. 하며 말을 했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되었나 보더라고요. 자기가 생활비라도 넉넉하게 줬으면 제 작은 월급에서 생활비 빠져나갈 일도 없을 거고 그럼 저도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며 다른 여자들처럼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서러움에 눈물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심했죠.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자. 내 마음에서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살자. 오히려 포기하는 게 답인 듯 했어요. 어차피 뭉그러진 신혼생활이고 이혼이란 선택지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시집갔다 다시 돌아오긴 싫었거든요. 그때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까지 꺾어가며 6개월 만에 결혼해놓고 일찍 돌아오면 쟤 저것 좀 봐. 저럴 줄 알았어. 하는 비웃는 말들을 듣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을 남의 편으로 보자고 굳게 먹은 결심이 무색하게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믿지도 않았어요. 부부관계를 가졌던 적이 몇 번 되지도 않았고 애가 설마 그렇게 쉽게 들어설까 싶었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 건지 저는 바로 들어섰더라고요.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엄마께선 무척 기뻐하셨어요. 저에게 반감을 가졌던 시어머니마저 경사람을 좋아하셨고요. 남편도 임신을 하자 그때만큼은 반짝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꿈 중 하나가 자기 아이를 갖는 거였거든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왔던 남편은 연애할 때도 나는 나중에 꼭 미숙이랑 너랑 가정 이루면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우리 애들이랑 주말마다 유원지 놀러가고 재밌게 살고 싶어. 하고 말해왔습니다. 자식은 많을수록 좋다는 게 남편의 신념이라면 신념이었죠. 연애 때야 저도 그 말이 좋았지만 과연 이 인간이 애를 낳고서도 그런 좋은 아빠가 되어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남편은 마치 연애 때로 되돌아간 것처럼 잘해주더라고요. 일단 퇴근하고 나면 저에게서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제 배를 붙잡으며 우리 애가 생긴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내 목소리 알아들을까? 에이,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래도 알아들을 것 같아, 기분이. 하곤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렵사리 여보, 나 오늘 딸기가 먹고 싶은데 사다 줄 수 있어? 하고 부탁하면 딸기?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이가 먹고 싶다는데 기다려봐. 라며 밀린 회사 일을 내팽개치고 집에 딸기를 사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어서 그런지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기도 하고 괜시리 들뜨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남편이 철이 든 걸까? 자식을 낳으면 정말 달라질까 하는 기대감도 생겼죠. 거기다 임신하고 나서부턴 남편의 사치가 다른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옷만큼은 죽어도 포기 못했던 남편이 자기 옷에 투자하지 않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 육아용품에 이것저것을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과하긴 했지만 그나마 애한테 줄 물건들이니 낫더라고요. 그렇게 저 역시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사내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도 남편은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했어요. 허나 돌이 지났을 쯤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와선 상담을 요청한답시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우리 가정도 생기고 애도 키울 거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원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 엄마 아빠까지 설득해서 끌어모은 몇 억 있거든. 내 친구놈 하는 회사인데 전망이 아주 밝아. 거기에 투자하고 친구놈 일 그냥 가끔씩 도와주면 돼. 그럼 내가 당신 육아도 도와줄 시간도 많이 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투자를 한다고? 여보, 너무 위험하지 않아? 그리고 그 친구 혹시 상기 씨 말하는 거지? 전번날 우리 집에 온 사람. 그 IT 계통 회사 하신다는 분. 맞아. 상기 회사야. 빵집만 했던 제가 사업을 뭐 알겠어요. 근데 한번 집들이러 왔던 그 상기라는 남편 친구가 하는 회사라고 하니 어쩐지 믿음직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느낌이라면 느낌인데 사람이 건들거리고 남편처럼 허세가 너무 많아 대화 내내 거북했거든요. 또 투자를 알진 못했지만 시어머니 돈까지 억대의 돈을 빌려서 하는 투자니 더 걱정이 됐죠.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이것만 성공하면 공동으로 육아하고 아이에게 지금보다 더 많이 누리게 해주는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조금만 더 신중히 생각해보자. 퇴직금이 작은 돈도 아니고 반년만 더 생각해봐. 정말 답답하네. 내가 말했잖아. 투자라는 건 시기가 있다고. 그 시기 놓쳐서 실패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진짜? 결국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여기에 개입하면서 사건이 더욱 커졌죠. 시어머니는 대뜸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와선 이것저것 지적했어요. 살림만 하는 네가 뭘 알겠냐. 내 아들 하는 일에 끼어들 생각 말고 일단은 잠잠고 가만히 있어라. 어머님, 그래도 이건 저희 집 문제고 저희가 결정하고 싶은데요. 얘 좀 봐.
이게 다 너한테 복이 되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니? 네가 내 아들 만나 손해본 게 뭐가 있어. 이런 좋은 집에 누릴 거 다 누리며 편하게 살지 않았니? 이번 투자건만 성공하면 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다. 내가 하는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며 무조건 아들 편을 들라 하루가 다르게 난리시셨고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고야 말았죠. 남편은 그렇게 회사를 퇴직하고 나와 제가 모은 돈까지 모두 싸그리 긁어모아 대책 하나 마련하지 않고 투자를 해버렸고요. 원래 남자는 통이 커야 해. 라고 말하면서요. 너무 다행히도 남편은 투자한 돈의 2배나 되는 돈을 1년 안에 받았습니다. 사실상 엄청난 이득이었죠. 시어머니 역시 펄쩍펄쩍 뛰며 역시 내 아들이라고 좋아하셨고요. 거봐, 내 말이 맞았지? 그래, 내가 계속 반대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쨌든 너무 잘 됐다. 이제 우리 애 키우는 데는 부족함 없겠어. 그러니까 말이다. 내가 예전에 우리의 사주를 봤는데 세상에 삼성 회장 팔자랑 비슷하다 하더라고. 엄청난 부의 운이 있다고 하는 거야. 뭘 해도 먹고 살 놈이라 했는데 그 말이 딱이구나. 딱이야. 아, 말 나온 김에 명품관 쇼핑이나 돌자꾸나. 예, 너도 갈 거지? 아, 네, 어머님. 솔직히 아직까지 그 회사 자체가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저는 언제고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이제부턴 정말 무슨 은행에서 돈 찍듯 미친 듯이 써제꼈고 한 달 술값만 3천만 원 이상을 쓰며 허영과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이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겠다며 어디 회사의 간부급 인사들이랑 술자리를 한다는데 그때부턴 집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애는 아빠를 찾는데 아빠는 밖에 생활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남편에게 여보, 우리 돈 벌려는 거 다 애 때문이었잖아. 당신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애한테 신경 좀 써줘. 라고 말하면 아, 그래, 그럴게. 라고 말하곤 다시 되돌이펴였죠. 남편은 그렇게 딴집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아이를 붙잡고 밤마다 외롭게 잠에 드는 날이 많아졌고요. 그 생활은 3년이 이어졌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 파트너 상기 씨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들으셨겠지만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다음 달에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회복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화 드렸어요. 네? 회복 중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남편의 사치가 줄어들새가 보이지 않으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지도 몰랐죠. 제가 모르는 기색을 보이자 그 사람은 난감한 듯 전화를 서둘러 끊었고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해 캐물었어요. 근데 원래 회사가 그렇지 뭐.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네 일해. 나 끊는다. 잠깐만. 그럼 당신 또 외박하는 거야? 야, 너 또 잔소리하려 그러냐? 그만해라 그만 좀. 바가지 긁히는 거 쪽팔려 죽겠어. 이러면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심장이 덜컹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게 눈에 선했어요. 허나 남편은 저에게 바가지 긁히는 게 싫다며 더더욱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기 생일도 잊어버렸더군요. 제 생일을 잊어버리는 건 그렇다 치고 아이 생일까지 술 먹고 취해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 이혼이란 2글자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던 와중 청첩장력 같은 상황까지 생겼는데요. 폭우처럼 비가 쏟아지던 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픽업하고 집으로 가는 사이 친정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엄마의 말 한마디에 너무 놀라 우산조차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네? 엄마 집이 무너졌다고요? 시골집이라 그런지 확 무너져 버렸네. 여기는 지금 난리다 난리야. 너넨 괜찮은 거니? 우린 아파트라 괜찮죠. 엄마, 그럼 집 어떡해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근처 친구 집에 와 네 아빠랑 쉬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나저나 집수리가 걱정이네. 얼른 해야 하는데
살림살이가 다 안에 있는데 말이야. 알고 보니 홍수로 엄마의 시골집이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실 홍수가 나는 시기엔 제가 신경 써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남편과의 일에 너무 지친 나머지 신경을 쓰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수리비 보태줄 테니까 얼른 집 수리부터 하라고 했어요. 언제까지나 친구 집에 불편하게 얹혀 살고 계실 순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막상 ATM 기계가 엄마에게 돈을 보내려 하니 제 계좌에 돈이 0원이더라고요. 남편이 제 통장에 있는 잔고를 다 긁어 뭔 짓을 한 게 틀림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엄마 집 홍수로 무너졌어. 수리하는데 300만 원 보태려 하니까 지금 빨리 돈 보내줘. 300만 원? 야, 그냥 비 맞고 사시라 해. 무슨 시골집에 300만 원씩이나. 돈 없어. 뭐? 돈이 없다고? 미쳤니? 하지만 제 말은 들은 척도 않고 남편은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일단 급한 대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엄마에게 입금을 해준 뒤 아이를 픽업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현관까지 들리는데 그야말로 꼭지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샤넬 한정판 아니니? 세상에, 내 아들 최고네. 엄마 이거 갖고 싶었는데. 그죠? 나 이거 보고 엄마 생각나서 바로 사왔잖아요. 고맙다, 고마워. 어이구, 내 아들 덕분에 정말 호강하고 사네. 그래도 엄마 이거 장롱에 모셔놓고 가끔씩만 들어요. 아빠 알면 또 난리 나시니까. 네. 저희 엄마에겐 300만 원 아깝다고 수리비도 안 주더니 시모에게는 명품백까지 사줬더라고요. 그날로 더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곧바로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한 뒤 애 데리고 나와버렸죠. 양육권을 두고는 남편과 제 사이에 꽤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맨날 외박하는 주제에 어떻게 애 키울 생각을 하는지. 남편은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저는 남편이 바람핀 증거들을 내보이며 절대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사람인 것, 사치에 눈이 뒤집어져 있는 것들을 내세워 겨우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컸어요. 가지고 계신 땅까지 팔아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돈을 보태주셨거든요. 그 인간과 이혼하고 난 후의 삶은 치열하다면 치열했고 행복하다면 행복했어요. 일단 그 인간과 시모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었기에 마음이 평화로웠고요. 아들과 저 둘만 나와 따로 살아야 했으니 생활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치열한 나날을 보냈죠. 허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단둘의 삶이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을지 몰라도 마음만은 천국이었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던 나날 중 저희 친정에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바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사두었던 땅이 이번에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엄청난 지원금을 받게 된 거예요. 무려 15억이나 되는 돈이었어요. 15억. 평생 언제 만져볼 수 있을까 했던 돈이 갑자기 생기자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너무 들떠 방방 뛰고 난리가 났죠. 근데 부모님은 저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차피 늙은 우리가 이 돈 있어봤자 쓸 데가 뭐 있겠어. 너 가져가라. 엄마, 아빠, 이 많은 돈을 다요? 말도 안 돼요. 엄만,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야. 제발 이 돈으로 풍족하게 넉넉하게 살아라. 한평생 너한테 그렇게 못해준 게 우리 한이었어. 친정 부모님은 아등바등 저와 아들이 사는 것이 늘 안쓰러웠다며 눈물을 지으시더니 그 지원금을 제 통장에 그대로 넣어주셨어요. 하지만 받기만 할 수 있나요? 저는 받은 돈으로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집으로 이사간 후 부모님 집도 따로 마련해드리고 아빠에게 선물을 하나 해드렸어요. 바로 외제차였죠. 뭐 사치라면 사치겠지만 자식으로서 제대로 된 선물 하나 해드린 적도 없는데 키워주신 보답으로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운명처럼 전 남편 놈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아이 생일잔치를 할 겸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뷔페로 향하던 날이었어요. 근데 뷔페 앞에서 낯익은 사람이 발레 파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기 저 사람 강서방 아니니? 먼저 알아본 건 저희 엄마였어요.
저는 그제야 웃으며 남편 앞으로 가 주차를 해달라며 키를 건네줬죠. 좋은 차니까 조심해서 주차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선 화들짝 놀라 주저앉더니 손과 발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이런 좋은 차에서 내리냐고?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있어? 전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대꾸도 없이 푹 고개를 숙이더니 울먹거렸습니다. 전 남편 놈이 사업망에 거지꼴로 살고 있다는 건 건너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 광경을 제 눈으로 목격하니 솔직히 고소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 아빠인지라 그건 그거대로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저대로의 삶을 이어나가면서도 가끔 전 남편 생각이 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차장에서 한번 마주친 후 저에게 연락이 와 돈을 꿔달라 했거든요. 이번 건은 대박건이라나 뭐라면서요? 얼마나 구질하게 살면 이혼한 전처한테까지 와 이러는 걸까요? 인가응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이 뒤숭숭해 잠도 잘 오지 않는 밤을 보내고 있네요.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부탁 좀 드릴게요.